환갑상도 못 받아보고 떠난 남편. 그가 남기고 간 건 빈 식탁과 아직도 옷장에 걸린 양복 한 벌뿐이었습니다. 58세. 아직 젊었던 그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저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팔순을 맞이한 어느 날 문득 그가 생각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걸,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80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후회와 깨달음, 그리고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1945년생이에요. 올해 팔순입니다. 젊었을 때 제 이야기를 하자면 참 평범한 여자였어요. 그 시절 대부분이 그랬듯이 학교를 졸업하고 봉제 공장에 다녔어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미싱을 돌리면서 손가락에 물집 잡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옆 라인에서 일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경숙이라고. 그 친구가 어느 날 말하더라고요. 순자야, 우리 교회 청년회에 괜찮은 총각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처음엔 거절했어요. 연애? 그런 거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그냥 돈 벌어서 동생들 학비 되는 게 제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그런데 경숙이가 계속 조르는 바람에 마지못해 나갔던 그 교회 청년 모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름은 김철수. 지금 들으면 흔한 이름이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키가 크진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단단해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이 맑았어요. 첫인상이 아직도 기억나요. 검정 와이셔츠에 검정 바지, 머리를 뒤로 깔끔하게 넘겼는데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참 선해 보였거든요. 그 사람도 저를 보더니 나중에 이렇게 말했대요. 순자 씨가 들어오는데 햇빛이 들어오는 줄 알았다고. 지금 생각하면 오글거리는 말이지만 그땐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968년 봄 두 사람은 교회 청년회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순자 씨는 23세, 철수 씨는 25세였습니다. 그 시절엔 연애도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커피숍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큰 사치였던 시대였죠. 데이트라고 해봤자 일요일에 교회 끝나고 남산 올라가거나 청계천 따라 걷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게 좋았어요. 손도 제대로 못 잡고 그저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게. 그 사람은 직장인이었어요. 을지로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에 다녔죠. 사무직이었는데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서 해외 바이어들 오면 통역도 하고 그랬대요. 저보다 월급이 좀 더 많았죠. 그래서 데이트할 때면 꼭 순자 씨, 이번 달 동생들 학비는 다 냈어요? 모자라면 말해요. 이렇게 물어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살면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1년 만에 결혼했어요. 1969년 3월 15일. 결혼식도 조촐하게 했어요. 교회 예배당에서 친구들이랑 가족들만 모여서 그냥 예배 형식으로 하고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대신 그 사람이 토요일 오후에 반차 내고 와서 광화문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봤어요. 무슨 영화였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둘이 팝콘 하나 사서 나눠 먹으면서 봤던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영화관 나오면서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순자 씨, 나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우리 집 꼭 살게. 마당 있는 집에서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살자.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정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신당동의 작은 보금자리였습니다. 부엌과 방이 하나로 되어 있는 작은 셋방. 하지만 두 사람에겐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했어요. 그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라 새벽 6시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시 반에 일어나서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 챙기고 도시락도 꼭 싸줬어요. 성의껏 반찬을 만들고 밥을 정성스럽게 담아줬죠. 그 사람이 출근할 때 현관문 앞에서 인사하면 조심히 다녀와요. 힘내요. 이렇게 말해주곤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뒤돌아보면서 씩 웃어주는데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 출근하고 나면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장 보러 가고 그러다 오후가 되면 공장 다니는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떨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돈이 많지도 않았고 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행복했어요. 결혼 2년 차 되던 해에 처사이를 가졌어요. 아들이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그 사람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순자 씨, 무거운 거 들지 마요. 내가 할게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내가 퇴근길에 사올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아빠가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1971년 가을, 순자 씨는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민수,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둘째 딸 민지가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의 부모가 된 순자 씨와 철수 씨, 집이 비좁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순자 씨, 우리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내가 돈 좀 더 벌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원래도 성실했는데 그 이후로 거의 집에 없었어요. 평일엔 밤 10시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회사 나가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저는 그게 걱정됐어요. 당신 건강 챙겨요. 돈은 천천히 벌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괜찮아요. 나 아직 젊어요. 지금 안 벌면 언제 벌어요. 우리 애들 좋은 데서 살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3년을 더 일하고 나서 우리는 드디어 이사를 갔어요. 왕십리에 있는 2칸짜리 아파트. 작은 아파트였지만 방이 2개나 되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사 가던 날 그 사람이 저를 안아 올려서 문턱을 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순자 씨, 고생 많았어요.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은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1980년대 중반,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고 사람들의 생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네 가정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변화였어요.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술 먹는 날이 잦아졌어요.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집에서 자기만 하고 저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회사 일이 힘들겠거니, 나이도 있으니 피곤하겠거니.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밥상에 같이 앉아도 말이 없어요. 전엔 그래도 회사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밥만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그럼 짜증을 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왜 자꾸 물어봐요? 그냥 좀 내버려둬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하던 사이였는데.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그 사람 옷 빨래하다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발견했어요. 분홍색 편지지에 여자 필체로 쓰여진 편지. 처음엔 안 읽으려고 했어요. 남편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결국 펼쳐봤어요. 오빠, 오늘 만나줘서 고마워요. 오빠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해요. 그 짧은 문장들이 제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어요. 이럴 수가. 이 남편이 저를 배신했구나. 그날 밤 순자 씨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부부, 두 아이의 부모, 그렇게 믿었던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저녁 먹고 난 후 아이들을 재우고 그 사람한테 편지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은 깜짝 놀라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순자 씨, 이게 뭐냐고요? 당신 다른 여자 만나요? 저는 울음을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자꾸 나왔어요. 그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결국 고백했어요. 미안해요. 회사 후배인데 그냥 말 좀 나누고. 밥 몇 번 먹었어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편지에 사랑한다고 쓰여 있는데 그 이상이 아니래요. 당신 정신이 있어요? 우리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애가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옆방에서 자던 아이가 깨서 문 열고 나왔어요. 엄마, 아빠 왜 싸워?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괜찮아. 들어가자. 엄마, 아빠 이야기 좀 하는 거야. 아이를 재우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순자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어요. 끊을게요. 다시는 안 만날게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 사람이 우는 거예요. 남자가 운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저도 무너졌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도 있고. 알았어요. 마지막이에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돼요. 우리 그냥 예전처럼 살아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 사건 이후 철수 씨는 정말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찍 들어오고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순자 씨에게도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속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어요. 그 사람도 노력하는 게 보였고 실제로 변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은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편지가 생각났어요.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던 그 글씨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밤에 잠을 잘 때도 옆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진짜 나만 생각하는 걸까? 혹시 아직도 그 여자를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뢰가 한번 무너지니까 다시 쌓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큰애는 고등학생이 됐고 작은애는 중학생이 됐어요. 그 사람은 50대 중반이 됐고 저도 40대 후반이 됐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말없이 함께 사는 부부가 돼 있었어요.
사랑이라기보단 그냥 익숙함, 의무감, 그런 걸로 연결된 관계.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원래 부부가 다 이런 건가? 처음에 설렘은 사라지고 그냥 의무로 사는 건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저를 속인 거였어요. 행복한 척, 괜찮은 척. 진짜 문제는 제가 저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눈치만 보고 그 사람 기분만 맞춰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아내가 되려고만 했지. 정작 나는 뭘 원하는지, 나는 뭐가 행복한지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2003년 11월 14일 순자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입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을날.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아침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 사람이 출근할 때 제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그 사람이 고개만 까딱하고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받았더니 경찰이었어요. 혹시 김철수 씨 부인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지금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교통사고? 우리 남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많이 다쳤어요? 자세한 건 병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끊는 순간 손이 너무 떨려서 수화기를 제대로 놓지도 못했어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큰 부상만 아니면 돼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어요. 보호자이십니까? 네, 제가 아내예요.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돌아가셨다고? 우리 남편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방금 아침에 봤는데 멀쩡했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의사 선생님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부인, 정신 차리세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충격이 너무 커서 현장에서 이미 심정지가 왔고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남편.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간호사분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어디론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차가운 방. 그곳에 하얀 천으로 덮인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분이 천을 걷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였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 상처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저는 그 사람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당신, 일어나요. 장난 그만하고 일어나요. 우리 집에 가야죠. 대답이 없었어요. 당신,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애들은 어떻게 하고,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왜 이래요? 왜? 아침에 멀쩡했잖아요. 왜 이렇게 가버려요? 저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 미웠던 적도 있었고, 실망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었어요.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아무 말도 없이 가버리다니. 나중에 안 일인데요. 그날 그 사람이 탄 버스가 신호를 받고 가다가 반대편에서 달려온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으로 충돌했대요. 버스 기사님과 앞자리에 앉아있던 승객 3명이 그 자리에서 우리 남편도 앞쪽에 앉아 있었대요. 순식간이었대요. 피할 틈도 없었대요. 만약 그날 그 사람이 그 버스를 타지 않았더라면, 만약 앞자리가 아니라 뒷자리에 앉았더라면, 만약 5분만 늦게 출발했더라면, 그랬으면 살았을까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한순간에 바뀌는 거더라고요. 아침엔 멀쩡했던 사람이 저녁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걸. 김철수 씨, 향년 58세. 환갑도 맞이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례식장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교회 교우들, 친구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순자 씨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냈어요. 그 3일이 정말 길었어요. 조문객들이 오면 고개 숙여 인사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말들이 하나도 실감이 안 났어요. 아직도 집에 가면 그 사람이 나왔어 하면서 들어올 것만 같았어요. 큰애가 옆에서 저를 부축했어요. 민수가 그때 22살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그 아이가 어른처럼 꿋꿋하게 버텨주려고 하는데 가끔 화장실 가서 혼자 우는 거예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작은 애 민지는 그때 20살.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장례식장 내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아빠 영정 사진만 계속 쳐다봤어요. 제가 민지야 괜찮아? 하고 물어보면 고개만 끄덕이고 그 아이는 아빠를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더 슬펐나 봐요. 환갑이 되면 정말 큰 상 차려줄게요. 아들, 딸 다 불러서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호텔에서 크게 할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요. 그 말을 하면서 웃었어요. 환갑은 무슨, 아직 멀었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웃어 넘겼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심이었나 봐요. 정말 환갑 잔치를 기다렸나 봐요. 손주들도 보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 환갑을 2년 앞두고 가버렸어요. 발인 날 아침이었어요. 연구차에 관을 싣고 화장터로 가는데 뒤돌아보니까 우리 집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20년 넘게 출퇴근하던 그 동네. 당신 이제 정말 가는 거예요? 집에 다시 못 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화장터에서 관이 들어가는 걸 보는데 이게 정말 마지막이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 울지 마. 아빠가 편히 가셔야지. 그 아이도 울고 있었지만 저를 위로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몇 시간 후에 유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컸던 사람이 이렇게 작은 함에 들어가다니. 납골당에 모셨어요. 이름 새긴 명패를 달고 사진을 붙이고 김철수 1945년 3월 2일, 2003년 11월 14일, 향년 58세. 그 글자를 보면서 정말 실감했어요. 아, 정말 끝났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났구나. 남편을 잃은 순자 씨.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엄마로서 무너질 수만은 없었습니다. 장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였어요. 그 사람 신발이 현관에 그대로 있고, 옷장엔 그 사람 옷들이 걸려 있고, 책상엔 그 사람이 쓰던 펜이 그대로 있고,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정작 그 사람만 없는 거예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옆을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부엌에 가서 밥을 하려다가 이제 세 사람 분량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저녁 먹을 때도 그랬어요. 밥상을 차리는데 자동으로 4개의 그릇을 꺼내게 돼요. 그러다가 깨달아요. 이제 3명뿐이구나.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민수가 제 곁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엄마, 나는 취직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모실게. 그 아이가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벌써 가장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민지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학비랑 용돈이라도 벌겠다고. 애들이 그렇게 철이 드는 걸 보니까 한편으론 고맙고 한편으로 미안했어요. 아빠가 있었다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저는 무너질 수 없었어요. 애들 앞에서만큼은 강한 엄마여야 했어요. 그래서 밤에만 울었어요. 애들 다 자고 나면 혼자 거실에 앉아서 그 사람 사진 보면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당신, 왜 이렇게 일찍 갔어요?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고? 당신이 없으면 난 어떡해요? 매일 밤 그렇게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순자 씨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당장의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했습니다. 그때 순자 씨는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남편 떠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기계 다루는 것도 서툴고 손님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발이 부어서 집에 오면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일하는 동안만큼은 남편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우울해지는데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일했어요.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월급을 받아서 집에 생활비를 갖다 줬어요. 엄마, 이제 일 그만해. 내가 벌게.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계속 일했어요. 일하는 게 좋았어요.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저한테는 힘이 됐어요. 민지도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 아이가 첫 월급 받아서 저한테 옷을 사줬어요. 엄마, 항상 고생만 하니까 이거라도 받아. 백화점에서 산 예쁜 재킷이었어요. 제 평생 그렇게 비싼 옷은 처음 받아봤어요. 그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 언제부터 나를 위해 뭔가를 해본 적이 있었나? 결혼하고 나서 항상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는 데만 급급했지.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오히려 저를 돌아볼 시간이 생겼어요. 나는 뭘 좋아하나? 나는 뭘 하고 싶어 하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60년을 살았는데 그런 걸 처음 생각해 본 거예요. 순자 씨는 60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합니다. 수채화 그리기. 동네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본 포스터가 그녀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꿉니다. 65세 되던 해에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반을 봤어요. 60세 이상 누구나 환영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림을 그려? 손재주도 없는데. 근데 뭔가 끌리는 거예요. 등록했어요. 재료비 포함해서 5만 원.
첫 수업날 갔는데 저랑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림은 재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느낀 걸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그날 처음 그린 그림이 사과였어요. 빨간 사과 하나를 종이 위에 그리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왜 울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제 안에 있던 감정들이 색으로 표현되는 게 신기하고 좋았어요. 그때부터 매주 수요일이 저한테는 특별한 날이 됐어요.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은 다른 걱정을 다 잊을 수 있었어요. 남편 생각도 안 나고 경제적 걱정도 안 나고 그냥 눈앞의 색과 선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고 칭찬해 주셨어요. 순자 씨, 색감이 정말 좋으세요. 감성이 느껴져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어요. 제가 뭔가를 잘한다는 말.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 그린 그림들을 벽에 걸어놨어요. 민수가 보고 말했어요. 엄마, 그림 진짜 잘 그리시네. 엄마가 이렇게 재능이 있었어? 민지도 좋아했어요. 엄마, 이거 내 방에 걸어도 돼? 너무 예쁘다.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단순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순자, 저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70대가 되었고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남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70대가 되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뭘 했나? 어떻게 살았나? 민수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제 첫 손자, 이름이 준호예요. 그 아이를 보는데 죽은 남편이 생각났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손주인데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민지는 늦게 결혼했어요. 36세에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손녀 서연이.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엄마 애 좀 봐줘. 그러면 기꺼이 봐줬어요. 손주들이 클 때마다 문득문득 남편이 생각났어요. 당신도 이 모습 봤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일찍 갔어? 그런데 70대 후반쯤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졌어요.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해 살았겠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겠지. 그 사람이 바람 피웠던 것도 이해하게 됐어요. 이해한다는 게 용서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40대 중년 남자가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좀 더 대화를 했더라면, 그 사람 마음을 들어줬더라면 달라졌을까? 아니면 어차피 그렇게 될 운명이었을까? 이제 와서 생각해봐야 답은 없지만 그래도 후회는 남아요. 왜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더 안아주지 않았을까? 왜 더 대화하지 않았을까? 특히 마지막 날 아침 출근하는 그 사람한테 그냥 조심히 다녀와요. 이 말밖에 못했어요. 만약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다르게 말했을 텐데. 당신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근데 그걸 몰랐잖아요. 그게 마지막인 줄. 인생이 그런 거더라고요.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고 사는 거.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저도 알면서도 못했어요. 그냥 익숙함에 빠져서 당연한 줄 알고 소중함을 잊고 살았어요. 순자 씨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늦게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도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75세 되던 해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건강하시네요. 100세까지 사실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100세까지 산다면 남편 없이 40년 넘게 사는 거잖아요. 함께 산 시간보다 혼자 사는 시간이 더 긴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그래, 나한테 아직 시간이 있구나.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또 달라졌어요. 그림만 그리던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 식사 보조해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산책 함께하고 처음엔 제가 도움을 주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았어요. 90대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아직 80도 안 됐으면 한창이에요. 많이 누리고 살아요. 80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길어요. 근데 살아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은 몇 번 안 돼요.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인생을 다시 정리하게 됐어요. 저는 뭘 후회하나? 저는 뭘 잘했나?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나? 정말 중요한 건 남편을 30년 전에 잃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더라고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 시간도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남은 인생은 후회 없이 살자.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자. 그리고 2025년 순자 씨는 팔순을 맞이했습니다. 자녀들이 호텔에서 팔순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아들 민수 가족, 딸 민지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 순자 씨의 80년 인생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올해 3월 5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팔순, 아이들이 호텔에서 잔치를 해줬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못 해준 거 우리가 해드릴게요. 환갑잔치도 못 해드렸으니 팔순은 크게 해야죠. 호텔 연회장에 빨간 천을 깔고 큰 상을 차려놨더라고요. 손주들이 절을 하고 할머니 100세까지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저도 모르겠었어요. 그냥 복받친 거죠. 이 자리에 남편이 없다는 게 아쉬웠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 맞아요, 기쁜 날이에요. 80년을 살았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혼자서 30년 넘게. 그게 대단한 거라고 누가 말해줬어요.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혼자 있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 같이 있을까? 했지만 괜찮다고 혼자 있고 싶다고 했어요.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까 달이 떠 있었어요. 그 달을 보면서 문득 남편이 생각났어요. 20년을 함께 살았고 30년을 떨어져 살았고 이제 그 사람이 떠난 지가 우리 함께 산 시간보다 더 길어졌어요. 그런데도 아직 그 사람이 생각나요. 가끔씩 꿈에 나타나요. 꿈에서는 젊은 모습이에요. 25살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순자 씨 나왔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웃어요. 그러면 저도 웃어요. 꿈속에서는 우리가 다시 젊어져 있어요. 당신 어디 갔다 이제 와요? 밥 다 식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어요.
저는 그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깨요. 눈을 뜨면 옆자리는 비어 있고 저는 혼자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아직도 아파요. 30년이 지났는데도 팔순 맞던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서 봤어요. 58세의 그 사람, 환갑도 못 맞이하고 간 그 사람. 당신, 저 팔순 됐어요. 당신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어요. 이제 저는 할머니예요. 주름도 많고 머리도 하얘졌어요. 당신이 보면 못 알아볼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당신, 저 이제 알겠어요. 인생은 정말 타이밍이라는 거. 당신이 그때 환갑상 받고 싶다고 그런 말 했잖아요. 그때 저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2년밖에 안 남았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알았다면 환갑상을 미리 차려줬을 텐데, 생일상을 매년 정성스럽게 차려줬을 텐데,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을 텐데. 근데 저는 몰랐어요. 당연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후회예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살아요.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고, 내일이 있다고 믿고 나중에 하면 된다고 미루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끝이 와요. 당신처럼 아무 예고도 없이.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하고 싶어요. 나중에 하지 말라고. 지금 하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고맙다고 말하라고. 소중하다고 말하라고. 왜냐하면 내일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진을 보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목 놓아 울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슬픔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30년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손을 놓아도 될 것 같았어요. 2025년 가을, 순자 씨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그림을 그리고, 목요일엔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주말엔 손주들을 만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지금 제 하루를 말씀드리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지더라고요. 일어나서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산책을 나가요. 우리 동네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한 바퀴 돌아요. 거기서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어머, 선생님도요. 그렇게 인사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고 집에 와요. 아침 먹고 집 정리하고 점심때쯤 되면 친구들이랑 전화 통화를 해요. 경숙이, 저를 남편이랑 만나게 해준 그 친구.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요. 그 친구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10년 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우리 둘이 자주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해요. 우리 참 오래 살았지? 그러게. 누가 80까지 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웃어요. 오후엔 그림을 그려요. 집에 작은 작업실을 만들었어요. 방 하나를 비워서 거기에 이젤이랑 물감을 놓고 창밖 풍경을 그리기도 하고 손주들 사진 보고 그리기도 하고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걸 그려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저녁엔 아이들이 전화해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건강하시죠? 매일 전화해요. 고마운 아이들이에요. 주말엔 손주들이 와요. 준호는 이제 20살이 됐어요. 대학생, 서연이는 16살. 고등학생이에요. 애들이 와서 할머니, 그림 또 그렸어? 우와, 이거 진짜 잘 그렸다. 그러면서 감탄해요. 그럴 때 뿌듯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가끔 애들이 물어봐요. 할머니, 외롭지 않아요? 할아버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보고 싶지. 근데 할머니는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는 할머니 마음속에 항상 있으니까. 그게 진심이에요. 남편은 죽었지만 제 안에 살아있어요. 제가 그림 그릴 때 남편이 옆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산책할 때 남편이 함께 걷는 것 같아요. 제가 웃을 때 남편도 같이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순자 씨는 말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계신가요? 부부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그렇다면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저도 그날 아침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인 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그 한마디만 하고 보냈어요. 만약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꼭 안아줬을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지.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말하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살다 보면 서로 짜증나고 싸우기도 하고 섭섭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랑 안 좋았던 시기도 있었고 실망했던 적도 많았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요. 남는 건 그리움뿐이에요. 아, 그때 좀 더 잘해줄걸. 아, 그때 화내지 말걸. 아, 그때 더 사랑한다고 말할걸. 그런 후회만 남아요. 저처럼 30년을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안아주고 싶으면 지금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으면 지금 말하세요. 함께 여행 가고 싶으면 지금 가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지금 먹으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영원히 못해요. 제가 환갑상을 못 차려준 것처럼,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것처럼. 그래서 제발 시간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을 돌보세요. 저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는 데만 매달렸어요. 정작 저 자신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저를 발견했어요. 60대에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너무 늦었죠?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는 8순이지만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아직도 성장하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걸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해요. 그림도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손주들이랑 놀기도 하고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늙었지만 젊게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그런 거 없어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하세요.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배우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지금 만나세요. 인생은 짧아요. 80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짧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을 후회하면서 살지 마세요. 후회 없이 사세요. 최선을 다해 사세요. 사랑하면서 사세요. 그게 제가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 철수 씨, 당신이 못 본 게 많아요. 손주들 크는 것도 못 봤고, 제가 그림 그리는 것도 못 봤고, 우리 애들 성공한 것도 못 봤어요. 근데 말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고, 당신이 아이들 학비 대줘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었고, 당신이 20년 동안 가장 역할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당신한테 잘 못했어요. 더 잘해줄 걸. 그리고 사랑해요.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꼭 말할게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다고. 그때까지 기다려줘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살다가 갈게요. 우리 손주들 결혼하는 것도 봐야 하고, 증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그것들 다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려줘요. 사랑해요, 당신. 순자 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58세에 남편을 잃고 30년을 홀로 살아온 여자. 슬픔과 후회, 그리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여자. 팔순이 되어서야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여자.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순자 씨는 오늘도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서. 순자 씨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 수 있다는 것.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후회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도 순자 씨처럼 후회 없이 아름답게 빛나길 바랍니다. 순자 씨는 현재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매주 그림을 그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